안녕하세요,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빴어요. 지금 시험 기간이라 여러분 바쁘죠? 저도 비슷한 이유로 바빴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일단 오늘, 컴퓨터 보안, 이렇게 우리 캠고, 2024년 2학기 마지막 1원 강의예요. 악성 코드 소탕 작전이라는 멋있는 이름으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여태까지 우리가 되게 많은 걸 했어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걸 했어요. 어, 어떤 바이러스 만들어가지고 컴퓨터 공격하는 것도 해봤고, USB 모니터링도 해봤고, 키로버도 해봤고, 온갖 나쁜 데다 쓸 수 있는 거 다 만들어봤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우리가 나쁜 거를 만든 거는 알겠는데 바이러스 해킹 이런 거 한 거 알겠는데 그런 이제 바이러스라던가 아니면 어떤 멀웨어라던가 이런 악성 코드가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는 좀 다루지는 않았잖아요. 첫 시간에 잠깐 언급하고 말았지, 그지? 그래가지고 악성 코드가 무엇인지 오늘 조금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서 이제 그 부분이랑 아니면은 또 우리 그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조금 감지하고 이걸 치료하는 데에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해야 될 것인지, 어떤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서 이제 그런 이상 행태를 체크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덧붙여서 백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안티 뭐래요? 안티바이러스 소프트웨어라고 부르는 그런 이제 백신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컴퓨터 얘기를 하기 전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바이러스라는 개념 있죠?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미 여기 그림에 나와 있어요. 이게 뭐죠? 백신입니다. 네, 믿기지 않겠지만 그냥 백신이라 칩시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되게 많은 백신을 접종받아요. 100일에 파상풍, 독감,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백신 안 맞은 사람 있나요? 네. 물론 전 다 맞긴 했는데 개인의 신념에 따라서 안 맞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보통 이제 좀 선진국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필수 접종을 몇 개 지정을 해놓고서 아이들한테 맞추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런 전염병이라던가 다양한 각종 감염병들로부터 우리 이 전체를 좀 지키기 위한 이제 그런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바이러스가 물론 이제 개인의 건강을 지키는 목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있어요. 그 몸에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동작을 해서 그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이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아요. 근데 그 전체 사회 구성원들한테 이런 백신을 몇 개 지정해서 맞춘다고 하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도 분명히 존재한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수많은 접종을 받아왔습니다. 코로나 때도 그렇게 맞기 싫다는데 맞춘 상황 물론 저는 제 발로 가서 잘 맞았는데 맞기 싫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무조건 맞으라고 이제 권장을 시킨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지역사회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이제 그 바이러스가 퍼지더라도 그 힘을 약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항체가 다 죽여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위해서 백신을 맞췄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바이러스라는 것에 잘 감염되지 않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좀 유명한 감염병 그런 것들이 있을 때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항체가 이미 몸 안에 생성이 되어 있다면 안 걸리니까 백신을 맞아서 미리 항체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거 살짝 중요한 말이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 처음 생겼을 때 사람들이 백신을 좀 거부했던 이유가 뭐죠? 이거 백신 검증된 거 맞냐? 요 바이러스 진짜 죽일 수 있는 거 맞냐? 이런 약간 신뢰성에 문제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부를 많이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좀 신종 바이러스 같은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신뢰성, 그리고 그 신뢰성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신뢰 그 자체,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 컴퓨터의 바이러스라는 것 그리고 컴퓨터 백신이라는 걸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우리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왜 잘 감염되지 않느냐, 네, 그걸 조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답이 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백신 덕분이죠. 알약, V3, 어베스트, 비트 디펜더, 카스퍼스키, 이름도 아주 멋있어요. 아주 멋있는데 이런 백신 소프트웨어들이 항상 내 컴퓨터를 모니터링하면서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내가 다운로드 받으려는 파일에 바이러스가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지금 이미 걸려있는 어떤 다른 멀웨어라고 부르는 이제 악성 코드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해서 걸러주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지 않는 거예요. 백신에 들어있는 이제 그냥 바이러스 정보라고 해야 될까요? DNA 정보처럼 바이러스 서열이지 않나요? 그걸 우리가 몸에 맞음으로써 항체를 만드는 것처럼 내 컴퓨터도 요런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깔음으로써 백신 프로그램이 알고 있는 다양한 바이러스 정보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바이러스를 발각시키고 또 그거를 이제 치료를 하던 아니면 방지를 하던 하는 식으로 좀 그렇게 보안 관련된 좀 기능을 제공받음으로써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걸 원천 차단 시키는 방향으로 이제 그런 식으로 운용시킴으로써 바이러스에 잘 감염되지 않는 거죠. 참고로 지금 여기 있는 것 중에 유료 백신이고 무료 백신이 있습니다. 기업용으로 사용하려면 다 유료로 사용해야 되긴 하는데 개인용 컴퓨터는 무료 버전으로 풀려 있는 것도 있어요. 알약이랑 V3 이런 거. 이런 게 어떤 차이가 있냐? 사실 백신은 그냥 취향대로 좀 고르면 됩니다. 개인용 컴퓨터는 서버용 컴퓨터처럼 어떤 큰 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지도 않고, 물론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큰 규모의 데이터를 저장해놓고 있지도 않고, 아니면 되게 여러 가지 컴퓨터가 내 컴퓨터를 서버라는 매개체로 놓고 다른 사람들이 이제 클라이언트로서 내 컴퓨터에 들어오지 않아요. 웹 했으니까 알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무튼 내 컴퓨터에 그렇게 접근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수의 컴퓨터만 내 컴퓨터에 액세스를 하고, 주로 이제 내 그 PC는 내가 호스트로서 내가 그냥 운영하는 그냥 그런 방식대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뭔가 그런 이제 백신이 무엇인지, 그 백신이 얼마나 빨리 내 정보를 스캔해서 더 많은 바이러스를 감지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 바이러스가 또 계속해서 이제 신유형의 바이러스 생기잖아요. 이제 그걸 빠르게 업데이트 해줄 것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개인이 쓰는 컴퓨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취향껏 쓰시면 됩니다. 그냥 V3 쓰세요. 우리 안철수 씨가 저기 만든 연구소에서 만든 훌륭한 프로그램. 저도 이거 씁니다. 이거 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산 사이버 세큐리티 ETF에 알랩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 부탁드립니다. 농담입니다. 네, 아무튼 일단 컴퓨터 백신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컴퓨터 약성 코드를 찾아내서 기능은 정지시키거나 제거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어디 IT백과 이런 데서 보았습니다. 백신이라는 표현 자체가 근데 우리나라 표현이에요. 아까 알랩을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백신이란 거 이제 여기 있는 안철수 씨 반짝반짝 해주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요. 안철수 씨가 만들어낸 그런 단어입니다. 그 알랩이라는 회사가 있죠. 안랩. 안철수의 안을 따가지고 만들어진 이제 그 보안 솔루션 업체인데요. 이 알랩에서 만든 백신 이름이 V3죠. 근데 이 V3라는 게 3 이전에 V2도 있었고 V1도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V가 무엇이냐? 버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백신입니다. 백신. 우리 컴퓨터 백신이 어떤 악성 코드를 찾아서 그거를 이제 제거하는 과정이 되게 뭔가 백신이랑 유사하지 않냐. 기존에 있는 그런 이제 멀웨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어떤 악성 코드를 만났을 때, 이거 관련 정보 있는데 이거 악성 코드임 하면서 이제 삭제해버리는 그런 행태가 완전 백신에 만들어진 항체가 바이러스를 내쫓는 거랑 비슷하지 않냐 해가지고 이제 백신이랑 비슷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실화임. 그래서 이제 백신이라는 말도 쓰게 됐죠.
보면 외국에서도 이 말 차용해서 잘 쓰곤 합니다. 생각보다 이 우리나라의 이 백신 기술이 꽤 또 세계적으로 나쁘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신이라는 표현도 생겼다. 한데 기본적으로는 안티 멀웨어, 멀웨어를 쫓아내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컴퓨터 백신이라고 합니다. 멀웨어가 우리가 말하는 악성 코드, 멀웨어, 악성 코드. 그래서 우리 악성 코드가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악성 코드는 이제 다시 말하지만 영어로 멀웨어예요. 멀웨어. 그래서 멀웨어는 어떤 종류가 있냐? 뭐 이거 말고 되게 다양한 종류도 있고 또 보면은 그냥 바이러스라는 거 밑에 랜섬웨어, 뭐 스파이웨어 이런 것들을 구분시켜 놓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이 그림을 기준으로 설명을 하면 바이러스, 우리가 여태까지 만들었던 거, 그다음에 웜이라고 부르는 것들. 그리고 특히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리모트 액세스는 이제 원격 액세스, 리모트 컨트롤 있잖아요. 뭐라 해야 될까? 팀뷰어라던가 아니면 줌에서 뭐 원격제어, 뭐 제가 여러분 컴퓨터실에서 제어하는 원격제어 이런 다양한 리모트 컨트롤 있죠. 이제 그런 거를 갈취해서 다른 어떤 권한이 없는 사람이 그런 리모트 컨트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요 리모트 액세스라고 해요.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키로거는 우리가 만든 건데요. 보통 이 키로거는 여기 바이러스 밑에 들어가기는 해요. 네, 키로거. 오늘 요 세 가지 조금 알아보고 우리 만들었던 프로그램 있잖아요. 키로거. 그거를 치료하는 백신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 바이러스가 뭔지부터 좀 알아볼게요. 네. 바이러스의 정의는 컴퓨터 안에 확산되어 데이터 및 소프트웨어에 손상을 유발하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인데요. 지금 오른쪽 사진에 보면 이게 되게 바이러스를 잘 설명을 해요. 그냥 멀쩡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멀쩡한 프로그램이 쭉쭉쭉쭉 기술되다가 갑자기 어느 일부분에 악성 코드가 등장하는 형태. 이런 형태로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밀하게 그 프로그램의 일부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용자는 이게 정상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간주를 하고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제 프로그램의 명령어를 읽어 나가다가 갑자기 악성 코드에 도달하게 되면 이제 거기서 악성 코드 감염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요 바이러스가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을 중단시키고 운영상의 문제를 유발하고 데이터 손실과 유출 초래한다. 이거에 의해서 좀 피해를 받으면 굉장히 좀 내 컴퓨터가 맛이 갈 수도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깨질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문제점 때문에 바이러스가 굉장히 좋진 않아요. 근데 바이러스 되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일부분만 바이러스인 이제 그런 바이러스도 있기는 한데요. 정상적인 프로그램인 척 하고서 다운로드 받으면 정작 그 통이 다 바이러스 형태인 그런 프로그램도 있긴 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트로이목마라고 하는데 바이러스 하위 분야로 구분하기도 하고 바이러스랑 뭐 별개의 것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이거 어떻게 관점에 따라가 다른 건데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이제 바이러스는 어떤 프로그램의 일부분을 악성 코드로 만들어 놓음으로써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의 일부분으로서 악성 코드를 심어 놓은 다음에 사용자가 그걸 실행하는 순간 이제 컴퓨터가 감염되도록 그런 식으로 조작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바이러스가 괜히 바이러스라는 이름이 붙은 게 아니겠죠. 실제로 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바이러스랑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이고는 합니다. 우리 몸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왼쪽 그림 보시면은 얘가 좀 우주선처럼 생겼어요. 네, 우주선. 굉장히 뭔가 일론 머스크가 좋아할 것 같이 생긴 그런 형태입니다. 약간 스타링크 닮았어요. 그래서 여기 이게 거미처럼 이렇게 다리가 붙어 있는데 이 다리로 세포핵에 있는 세포핵이래요. 죄송합니다. 세포막을 뚫고 세포 안으로 침투를 해요. 그리고 꼬불거리는 이걸 이제 침투를 시키고 이 침투시킨 이 녀석이 이제
이게 한국말로 뭐라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뭐라는지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아무튼 이게 얘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감염을 시킵니다. 감염을 시키면은 여기 안에 있는 세포핵이 여기 바이러스 안에 있는 바이러스의 핵과 같이 융합을 하게 되면서 바이러스에 이렇게 감염이 되게 되는 거예요. 도름마무. 그럼 여기 안에서 이게 결합이 되면은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이 세포 안에서 마구마구 생장을 하겠죠. 이렇게 생장을 하고 나면은 여기 있는 여기 그림처럼 요 세포를 벗어나서 다른 세포에 다시 이렇게 안착해가지고 뭐좀 이렇게 감염시키고 퍼지고 나오고 이걸 이제 반복하면서 이 세포의 생장 시스템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그 컴퓨터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구조로 침입하고 감염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복제하고 또 이제 그게 다른 어떤 시스템 내 구성 요소 또는 다른 컴퓨터에게 이제 배포되는 이제 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요거를 바이러스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의 바이러스는 어떻게 하냐? 일단 시스템에 침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 프로그램의 일부분이라고 했죠. 이제 그 부분에 악성 코드를 심어놓고서 실행되는 순간 얘가 그 시스템을 파괴하는 스크립트가 실행이 돼요. 예를 들면 그 우리 러브 바이러스 했던 거 생각나나요? 컴퓨터에 있는 모든 텍스트 파일을 오픈하고 거기 안에 이제 침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감염을 시켜요. 어떻게 감염시키냐? 그냥 단순히 그냥 그 파일의 내용을 지우거나 아니면 뭐 복제하거나 조작을 하는 그런 식으로 무결성을 깨트리는 방법도 이제 감염인데 그런 거 말고 뭐 암호화를 시켜가지고 내용을 잠가버린다던가 이런 것도 감염입니다. 그래서 컴퓨팅 시스템을 공격하는 데 이제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위를 통해서 바이러스를 감염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복제가 일어나요. 근데 어떤 복제냐? 그냥 이거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한데 한 파일이 있으면 그 파일을 복제시키고 그 파일을 조작하고 그 파일이 존재하는 다른 폴더에 접근해서 또 그렇게 감염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재규적으로 어떤 파일에 대해서 그거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좀 뭐랄까 좀 맵을 그려놓으면 좀 그래프 형태로 맵을 그려놓으면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파일 트리로 접근을 해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모든 파일을 다 감염시켜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뭐랄까 이 바이러스의 영향력을 계속 널리 퍼뜨립니다. 그 있잖아요. 폴더 있으면 파일 있고 또 다른 폴더 있고 그 폴더 안에 파일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이 바이러스 스크립트가 존재하는 그 위치를 루트로 두고 거기 안에 있는 어떤 디렉토리나 아니면 파일 같은 거를 재기적으로 돌면서 그렇게 바이러스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이거는 이제 구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식으로 복제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혹시 네트워크 액세스가 되어 있으면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얘랑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블루투스 통신을 하고 있는 기기라고 하던가 아니면 P2P 통신을 하고 있는 다른 컴퓨터라고 하던가 이런 컴퓨터에 또 다시 얘가 배포되고는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면 이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일에 몰래 자신의 스크립트를 심어가지고 그냥 일반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그 파일을 받았을 때 악성 코드를 감염 받을 수 있는 악성 코드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스크립트를 심어서 전송을 합니다. 이게 되게 그 바이러스랑 비슷하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 생명 분야에서 다루는 그러니까 바이올로지컬한 분야에서 다루는 그런 바이러스의 생태랑 비슷하다. 그렇게 해서 이름이 바이러스가 지어진 거고요. 제가 이거 수업 준비하면서 조금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꽤 딥한 얘기까지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이거. 혹시 필요하시면은 진로활동 구석에 쓰거나 아니면 생명이랑 정보 해가지고 생기부 그 개세특 주제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관심 있는 사람들은 좀 더 찾아보세요. 그 유튜브에 보니까 그 인도 누나가 잘 가르쳐주는 영상이 있더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다음으로 웜인데요. 웜은 이름 그대로 벌레입니다. 벌레.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컴퓨팅 리소스만 쳐 갈가고는 그냥 벌레가 같은 놈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얼마나 좀 댕청하게 생겼어요, 이거 봐. 약간 안드로이드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생겼다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컴퓨팅 리소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말하는 CPU나 아니면 램 같은 우리가 컴퓨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뭐 재료가 되는 그런 부품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컴퓨팅 리소스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아무런 목적 없이 차지를 하는 녀석,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웜의 시초였죠. 옛날에 저기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리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모리스 씨가 그냥 이제 심심삼아 만든 요 웜이 요 머레어의 시초였죠. 머레어래. 웜의 시초였죠. 모리스 웜이라고 합니다. 자기 이름 따서요. 저도 이소희 웜 이런 거 만들까요, 한번? 죄송합니다. 네. 큰일 날 소리는 했네요. 모리스 씨는 이제 그거 배포한 죄로 감옥에 갔나? 뭐 벌금 냈나? 아무튼 뭐 처벌을 받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뭔가 이름이나 이런 것도 되게 뭔가 진짜 그냥 윈도우 프로그램 그런 식으로 해놔가지고 작업 관리자에서 찾기도 힘들게 해놓고 그 웜이 실행이 되면은 CPU나 램을 막 마구마구 잡아먹어요. 막 이렇게 막 윙윙윙윙 소리도 나고 좀 뜨거워지고. 다음 사진 볼게요. 퍼온 사진이긴 한데 그 작업 관리자 켜면 이제 이런 창 볼 수 있잖아요. 이분 컴퓨터 좋은 거 쓰시네요. i9 쓰시는데 예. 저 같은 이제 저전력 이게 라이젠 딸이 쓰는 사람은 이제 볼 수 없는 엄청난 성능을 보이는 이제 그런 CPU임에도 불구하고 대체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점유율이 100으로 치솟았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갑자기 오버클럭을 돌린다거나 안 하던 게임을 켰다거나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이 상황이 웜에 감염된 상황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좀 의심을 해볼 수도 있어요. 지금 이거는 이제 CPU 점유율을 CPU 우리 뭐 이래 갑자기 점유율에 관련한 그래프긴 한데 그 자격 관리자 처음에 키면은 프로세스 그 목록들이 쭉 있잖아요. 거기서 수상한 걸 찾는 거예요. 갑자기 원래는 안 그랬는데 CPU 점유율이 높아진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한번 보면은 이름이 좀 이상하게 돼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웜이라고 의심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근데 웜이 진짜 개 짜증납니다. 왜냐면 그게 프로세스에서 지운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시간 지나면 또 생겨요. 바이러스도 사실 이제 내 컴퓨터 안에서 어떤 시스템을 파괴하지 않아도 어떤 CPU나 램의 흐름을 끊는 것 자체로도 사실 이제 그 컴퓨팅 시스템에 피해를 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이러스라고 간주를 해도 괜찮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웜이랑 차이가 있는 점이 하나가 있다면 바이러스를 복제를 하려면은 어떤 사용자의 개입이 필요해요. 일단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야 악성 코드도 그 실행 당시 실행되는 거기 때문에 좀 동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야 되나? 좀 그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걸 배포하려면 네트워크 카드 통해서 바이러스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도 파일을 직접 배포하거나 아니면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는데 옛날에나 아니면 요즘 시대에도 그 사내 메신저 같은 거 쓸 때는 아웃룩이라는 걸 쓴다고 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아웃룩? 어떤 특정 프로토콜로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든 이제 그런 파일 시스템 기반의 이런 메일 같은 거를 사용을 해가지고 그 아웃룩 주소록 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배포를 하는 그런 스크립트를 짜서 넣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조금 뭔가 조작을 좀 해야 되는 그런 개입이 좀 필요해요. 그러니까 아웃룩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켜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이제 다양한 하등 조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조건과 관련해서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웜은 그거랑 다르게 일단 감염되면 알아서 그냥 새로운 감염원을 찾아서 막 감염을 시켜요. 이거는 이제 구현을 해봐야 아는 건데 사실 제가 해봤는데 자꾸 프로그램을 만들면 제 컴퓨터가 지워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습 파일은 못 만들기는 했는데요. 하하하. 아무튼 그 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아서 새로운 감염원을 찾아서 감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일 시스템 안에서 돌아다니거나 아니면 램을 빨아먹는 그런 프로세스를 그냥 무한정 생성을 한다거나 포크라는 게 있어요. 포크라는 기능이 물론 이것도 포크고
이것도 피긴 하지만 포크, 돼지고기도 포크는 맞잖아요. 근데 이런 포크 말고 컴퓨팅 분야에서 포크라고 하는 거는 내 프로세스에 자식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포크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자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즉 뭔가 쓸데없이 리소스를 잡아먹는 기능을 하는 그런 자식을 그냥 무한정 계속 생성을 한다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자식도 자기의 자식을 낳고 자식의 자식도 또 자기의 자식을 낳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무한 증식하는 식으로 이제 프로세스를 분을 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분류해서 이제 독립적인 이제 프로세스를 만들고 걔들끼리 그냥 자가정식하게 그렇게 냅두면 뭐 물론 네 그게 좀 이런 알아서 새로운 감염을 찾아가 감염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구현은 가능하기도 해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방식은 되게 뻔합니다. 그 자가증식이라는 그런 그 어떤 기술적 메커니즘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동작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좀 뭔가 좀 많이 없고요. 그리고 시스템전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기 때문에 그 윈도우즈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이제 요즘 시대 리눅스 이런 것들 자체 그 보안 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명령을 리젝트 시켜버려요. 그리고 또 안티바이러스 툴들이 좀 있잖아요. 이제 기본적으로 주어져 있는 이런 거에서 이미 튕기고 방화벽에서 튕기기 때문에 이 실현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 컴퓨터에서 안 켜지니까 뭐 남이 걸렸던 걸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찾아봤는데 진짜 죽어도 안 나와요. 계속 윈도우 XP. 윈도우 XP면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 컴퓨터가 윈도우 XP였거든요. 그 XP 때 그것만 돌아다녀가지고 실제로 자료를 찾기 힘들어서 네. 좀 일단 그냥 참고 사진으로 그냥 붙여놓을게요. 근데 요즘에는 전통적인 웜? 그런 이제 뭔가 자가 증식하고 리소스를 잡아먹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공격하는 데 포커스되어 있는 그런 이제 웜보다는 암호화폐 채굴기 있잖아요. 이게 크립토 제킹이라고 하거든요. 크립토라는 게 이제 암호화폐가 그 뭐지? 크립토 커런시? 크립토 커런시의 크립토, 그리고 이제 하이제킹 할 때 그 제킹, 가로챈다라는 거, 그 우리 세션 하이제킹 할 때 그 제킹이라는 말 들어봤죠? 그래서 뭔가 훔친다 뭐 이런 거를 합성해가지고 크립토 제킹이라는 과제 생겼어요. 근데 요게 이제 웜이랑 비슷한 형태로 암호화폐 채굴기가 내 컴퓨터 안에서 자가 증식하고 막 내 리소스를 막 빨아먹으면서 거기서 암호화폐를 계속 이제 나몰래 캐는 그런 식의 웜이 조금 확산이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어디 커뮤니티에 그냥 제가 검색하다가 찾은 건데 보면은 근데 이런 크립토 제킹은 엄청 찰스 형의 힘을 빌려 V3 라이트 설치 후 정밀 검사 실행했더니 뭔가 잡혔습니다. 이 백신에 좀 잘 잡히기는 해요. 사실 막 그렇게 엄청 막 위협을 가한다 이런 거보다는 진짜 뻔하거든요. 근데 얘가 그 약간 진짜 누가 봐도 개 사귄 게 뭐냐면은 아까 웜들이 그 내 컴퓨터 안에서 동작하는 정상적인 프로그램 인식한다 했잖아요. 근데 얘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이것도 제가 찾은 건데 이게 원래 컴퓨터에 TI 워커라는 게 있대요. TI 워커 EXE. 아마 이게 뭐 스레드 관련해서 그냥 뭐 관리하는 그런 프로세스인 것 같은데, 이 I 있잖아요. 이거를 L로 바꿔가지고 TL 워커? 이런 식으로 이름 지어놓고 위장해서 내 컴퓨터 프로그램 척하고 이렇게 크립토 제킹을 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요거에 감염되신 실제 사례입니다. 그렇게 그렇지만 그런에도 불구하고 V3 라이트를 설치하고 했더니 뭔가 잡혔다. 진짜 갓철수입니다. 갓철수. 킹철수. 그는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킹철수는 우리 컴퓨터를 정상화시켰다고요. 근데 뭐 사실 바이러스도 그렇고 랜섬웨어도 그렇고 제가 계속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그냥 인터넷에 있는 프로그램 함부로 안 받고 사회공학적 공부 안 하게 조심해야 된다. 그냥 그런 특징만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진짜 악질인 게 뭐냐면은 이 웜이라는 거가 그냥 이제 스크립트 기반으로 해서 내 컴퓨터에 한번 실행만
되면 그 프로세서로 한번 뛰쳐나오기만 하면은 얘가 계속해서 내 컴퓨터에 붙어 있을 수 있어서 그게 진짜 문제란 말이에요. 뭔가 파일을 실행해서 이렇게 나한테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얘가 내 컴퓨터 프로세스에 한번 착 하고 붙기만 하면 자가증식을 한다. 이런 특징 때문에 진짜 개열받는 게 뭐냐면은 그 브라우저에서 지금 이게 어느 시대의 브라우저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보면 뭔가 수상한 사이트인 것 같은데 뭔가 수상한 사이트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기사에서 본 건데 그 사이트의 배너 같은 데다가 네, 이런 뭐 코인 하이브 마이너, 뭐 비트코인 마이너 해가지고 그 크립토 커런시를 캐는 아씨 갑자기 또 이게 또 문제예요. 컴퓨터 하다 보면은 한국말이랑 영어랑 자꾸 스위치가 돼요. 그 영어 잘 하지도 못하는데 크립토 커런시 뭐야? 비트코인? 그래 암호화폐 그래 암호화폐를 캐는 이제 그런 썩을 이제 웜들을 이제 요 배너가 실행될 때 동적으로 실행될 때 그런 이제 프로세스가 같이 로딩이 되도록 그런 식으로 코드를 짜놨다는 이제 그런 기사였어요. 주로 이제 성인 사이트 광고 있잖아요. 뭐 이상한 거 말고 아니 다 이상하긴 한데 그 도박 사이트 광고라던가 아니면 어떤 용품 구매 광고라던가 뭐 디웹 관련된 어떤 광고 배너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코드들이 엄청 많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브라우저에 로딩이 되는 순간 그게 여러분의 프로세스에 등록이 되면서 여러분의 컴퓨터가 이제 감염이 되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이 웜에 감염되고는 해요. 그렇기는 한데 사실 이것도 조금 이 암호화폐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얘기긴 합니다. 그때 비트코인을 샀었으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튼 이제 제가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죄송합니다. 아무튼 이제 여기 보면은 코인을 채굴 하는 그런 웜들이 이제 요런데 심어져 있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이 되게 흥미로웠던 게 뭐냐면 러시아산 바이러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러시아에 진짜 바이러스랑 해킹 프로그램 이런 거 엄청 많아요. 그 게임 불법 다운 좀 해보신 친구들은 알겠지만 거기서 그 게임 리버싱 해가지고 막 시리얼 키나 이런 거 막 따서 마스터 같은 거 어떻게 불법으로 갈취해가지고 막 배포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것도 러시아발로 알고 있는데 러시아 컴퓨터 중에 30%가 지금 여기 좀 눈에 보이는 이 비트코인 마이너랑 코인 하이브 마이너랑 이거에 감염이 됐었대요. 뭐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로 일단 파급력이 좀 크다 이거죠. 사실 사이트 배너에 그냥 심어놓으면 저희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뭐 걸린지 안 걸린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자, 일단은 샌드박스라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샌드박스가 되게 익숙하죠? 그 유튜버들 MCN이잖아요. 그런 거 중에 샌드박스 네트워크라는 곳이 있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거 말고 그 실제로 컴퓨터에서 샌드박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샌드박스는 시스템의 나머지 부분에 위협을 가하지 않고 신뢰할 수 없는 코드가 실행될 수 있는 제어된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 일단 우리 시스템이라는 건 한국말로 체계입니다. 체계. 체계라고 한다는 거는 어떤 하나의 그 구조에 다양한 기능이 맞물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체제? 체제. 마치 톱니바퀴 여러 개가 물려있듯이 맞물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컴퓨터가 뭔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그 브라우저를 사용할 때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브라우저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거기 안에서 그냥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운받고 그걸 보여주고 이런 동작들만 반복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내 컴퓨터에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사용을 하죠.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것 자체로도 일단 그 CPU가 외부 프로그램인 이제 뭐 랜 카드라던가 아니면은 뭐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이제 무선 기기라던가 이런 거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점유와 관련된 그런 부분도 조작을 해야 되고 그 브라우저에 있는 어떤 내용을 그냥 캐싱하기 위해서 램도 조금 써야 되고 쿠키를 저장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에 있는 어떤 이제 로컬 저장소를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내 컴퓨팅 리소스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이런 상황에서 그 브라우저를 통해서 특히 아까 같은 이제 배너 여기에 이제 약성 코드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 그게 이제 플래시라는 그 플래시 게임이잖아요. 뭐 슛게임 같은 거. 그런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악성 코드가 되게 들어오기가 쉽거든요. 그냥 구조 자체가 그냥 악성 코드가 들어오기 쉽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런 코드가 실행될 수가 있는데 그 실행되면은 우리 컴퓨터는 하나의 이제 체계이기 때문에 그런 코드에 의해서 그 공격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단순히 내가 브라우저에서 이상한 광고 아니면 이상한 플래시 게임 한번 그냥 눌렀을 뿐인데 내 컴퓨터에 있는 CPU나 램 이런 녀석이 공격당할 수도 있단 말이죠. 제 그런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내 컴퓨터는 컴퓨터대로 내 컴퓨터 상에서 이제 브라우저가 내 컴퓨팅 리소스를 쓰는 거는 타당하지만 그 브라우저 입장에서 어떤 컴퓨터 와 컴퓨터의 연결, 즉 이제 네트워킹 상황이 발생할 때 아니면은 어떤 이제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어떤 데이터를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그런 이제 리퀘스트가 발생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퀘스트가 발생한 부분에서 일단 가상의 환경이 이제 샌드박스라는 걸 만들고 그 안에서 이 스크립트를 받아왔을 때 이 리퀘스트로부터 리스폰스를 받아온 이제 그런 로우 데이터로부터 이거를 동작을 한번 일단 시켜봤을 때 얘가 피해가 있을 수 있냐 없냐 이제 그런 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샌드박스라는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게 좀 생소한 개념이라 말로만 하면은 이해가 안 되겠죠. 자료를 준비를 해봤어요. 이 샌드박스 시스템은 그 브라우저에서만 사용을 하는 건 아니고요. 뭔가 통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브라우저를 예시로 든 거고, 지금 지시되어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샌드박스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분의 핸드폰 안에 있는 앱을 실행할 때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그런 거를 좀 표현해주는 사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앱스토어의 앱이 어떻게 실행이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왼쪽처럼 실행이 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떤 유저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앱이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이 그 사용자 권한 같은 거 그냥 막 허용해가지고 요 앱이 사용자의 정보에 맘대로 액세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해봅시다. 이런 상태에서 또 이 앱이 또 그냥 이게 실행이 그냥 되는 게 아니겠죠. 하다못해 어떤 뭐 학교 종이 이런 프로그램 사용할 때도 거기 안에서 사용되는 어떤 UI를 좀 조작하기 위한 다양한 어떤 컴포넌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듈들. 이제 그런 모듈들도 결국에는 이 컴퓨터의 하드웨어 리소스, 터치라던가 아니면은 그 동작 감지 센서라던가 이런 다양한 이제 하드웨어 리소스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런 것 뿐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저장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데이터들 아니요 캐시 데이터들 이제 이런 데이터들과 관련해서 메모리랑 관련이 돼 있을 거고 또 최적화 관련해서 내 모바일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다양한 컴퓨팅 리소스를 건드릴 그 확률이 커요. 특히 이런 이제 모바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보다 좀 더 좀 복합적이라 해야 되나? 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과 좀 더 결합률이 좀 높은 편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상태에서 앱을 사용할 때 만약에 그 앱이 좀 뭐랄까 좀 내 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그램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되게 단순간에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오른쪽을 볼게요. 실제로 이 애플에서는 자기들의 앱을 샌드박스 환경에서 좀 실행을 하게끔 합니다. 보면은 other user data라고 해가지고 또 이제 유저 데이터 중에 실제로 내 앱에서만 사용되는 뭐랄까 사용이 되는 이제 그런 정보들 있잖아요. 모든 정보들 말고 그냥 어떤 일부 권한이 있는 그런 정보들에만 좀 간접적으로 리소싱 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그거를 참조하는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금 똑 떼가지고 이렇게 운용을 하고 또 이걸 컴퓨팅 리소스 그러니까 시스템 리소스들도 그냥 전부 다 막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학교 종이에서 굳이 이제 필요 없는 기능 뭐가 있을까?
내 핸드폰에 있는 헬스 센서 이런 거 쓸 필요 없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내가 적은 거는 그냥 똑 떼놓고 필요한 것만 또 한정적으로 레퍼런싱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분리해 놓은 다음에 그거를 샌드박스 안에다 넣어놓고서 거기 안에서만 실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얘가 물론 이제 내가 권한을 주고서 이거는 이렇게 사용해도 됩니다라고 그냥 그 사용권 계약 조항에 동의하고서 실행한 그런 정보가 막 갈취된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개인정보라는 건 본인이 그렇게 관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내 핸드폰이나 아니면은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클라우드 안에 있는 내용이 유출되는 그런 상황은 피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샌드박스라는 그 개념은 또 이런 iOS 시스템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게 됩니다. 샌드박스 시스템이라는 게 브라우저에만 한정된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불법적인 그런 좀 위헌적인 이제 그런 행위로부터 벗어나고자 할 때 이제 이제 조금 좀 뭐라 해야 될까? 약간 통속의 뇌? 통속의 뇌 마냥 그냥 환경을 깔아주고 거기 안에서만 동작시킬 수 있도록 내 전체 시스템은 접근 못하고 그냥 거기 안에서 그냥 미러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조금 이제 환경을 구성해 놓은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저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샌드박스도 분명히 존재를 하긴 하는데 실제로 이런 샌드박스 환경 같은 경우에는 보안 시뮬레이팅에도 굉장히 야무지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그림이 있길래 보았습니다. 어떤 파이썬 파일이 있고 가운데는 어떤 VM, 그러니까 버추얼 머신 있죠. 어떤 컴퓨터 안에 또 다른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이제 그런 사기 기계 이제 그런 거 VM 그리고 저기 보면 쿠나이라 돼 있는데 저 쿠나이가 멋있죠 이름이 실제로 일본 닌자들 쓰는 요 무기 이름이에요 이거 이렇게 생긴 검? 있잖아요 메이플의 표창 중에 뇌전? 뭐지? 뇌비? 그거 생긴 게 이제 쿠나이에요. 지금 이게 쿠나이인데, 그런 이름의 서버를 모니터링하는, 서버 형태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어떤 유틸리티가 있어요. 서드파티 유틸리티가 있는데, 그거를 연결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멀웨어 샘플을 이 VM에 있는 어떤 시스템에 동작시킴으로써 그거를 모니터링하게 되고 그거를 가지고서 어떤 데이터를 컬렉팅하는 거 파이썬 파일이 있다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놨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샌드박스는 무엇이냐? 여기서는 이 캐무 VM이라는 게 이 전체 모니터링 시스템의 샌드박스가 되는 거예요. 샌드박스가 돼서 이 VM이라는 건 내 컴퓨터 안에 있는 컴퓨터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이제 내 컴퓨터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원본 컴퓨터에 있는 다른 정보에 액세스를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물론 설정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말을 해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얘한테 할당된 그 부분만 멀웨어에 감염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얘에다가 그냥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 박아놓고 내가 원본 컴퓨터에서 어떤 파이썬 파일로 원격으로 데이터 받아오는 것만 이렇게 열어놓으면은 이렇게 보안 시뮬레이션을 좀 하기가 용이해집니다. 그래서 죄 없는 VM에게 멀웨어를 감염시켜서 어떻게 좀 저물어 가는지 이제 그런 걸 모니터링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오시나요? 샌드박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툴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용어예요, 용어. 어떤 용어냐면 내 전체 시스템에 피해를 입히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만 동작하고 자기들만의 리그를 벌일 수 있는 그런 멋쟁이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툴적 요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하던 걸 다루기 위해서 이제 크롬 브라우저에서 샌드박스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구축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 3단 그림, 요거를 보면은
크롬의 샌드박스 시스템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여기 우리가 시스템이라 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특히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 되어 있는 부분은 이제 구글로부터 어떤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 카드를 통해서 캐싱되는 이제 브라우저 안에 들어가는 하이퍼링크, 하이퍼텍스트 정보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일 시스템 상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이제 브라우저 스페이스, 즉 이제 그 실제로 이 브라우저 소프트웨어가 관리하는 이제 이런 존과는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해가지고 얘가 좀 그냥 뭐 마음껏 이런 하드웨어 자원도 쓰고 하드웨어로부터서도 이제 브라우저로부터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데 여기 안에 있는 렌더 프로세스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어떤 프로그램이 렌더링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이걸 이제 불러와가지고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그거를 화면상에 로딩을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요청으로부터 이제 돌아온 리스폰스를 다 단순히 이제 뷰해주는 게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다양한 자바스크립트 소스라던가 이런 소스 코드를 실행을 하거든요. 그냥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해요. 짓는다 약간 이런 콘스트럭팅 이런 느낌으로 렌더링이라고 해요. 그래서 렌더링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렌더러 프로세스 존 안에만 위치시킴으로써 우리가 이 브라우저 프로세스랑은 이제 살짝 그냥 하나의 통로를 두고서 소통을 하게끔만 하고 뭐 리턴 스페이스만 받는 듯이 이제 그런 식으로 소통만 하게 하고서 결국에는 이 렌더러 프로세스만 샌드박싱 되어 있는 그런 환경에서 데이터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렌더를 프로세스 안에 아까 그 배너 그거 있잖아요. 배너 안에 악성 코드 들어있는 거 이제 그런 걸 실행하는 게 여기 안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 크롬은 그런 웜을 받아봤자 내 프로세스에 접근할 관리 권한이 없잖아요. 렌더러 프로세스에.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배너에 악성 코드가 있군. 하하하 하면서 에러나 뿜고 아무런 동작도 하지 않게 됩니다.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 그러니까 XSS라고 하는 거를 방어하기가 너무 좋겠죠. 이런 샌드박스적인 특성을 사용을 하면은 실제로 요 프로세스 안에 자바스크립트 소스로 여기 있는 웹 문서상에 HTML 문서상에 어떤 악의적인 뭐 링크라던가 아니 악의적인 실행문을 이제 넣어놨다고 쳐요. 그래서 진짜 나 좀 천재 해커인 듯 하고 이제 소희쌤이 또 이걸 털으려고 여러분 노트북도 털으려고 브라우저에 열심히 그걸 이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코드를 예쁘게 짜서 이제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컴퓨터가 퍼져가지고 다시 시작할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소희쌤이 이거 완전 럭키 비키잖아 하고서 여러분의 브라우저가 로드될 때 악성 스크립트도 같이 로드될 수 있도록 XSS 공격을 여러분의 뭐 홈페이지에다가 심어놨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이렇게 한다 한들 크롬에서는 그거 제 잔상입니다만 크크 하면서 그 불법적인 요청을 리젝해버리죠. 지금 보면은 요런 스크립트가 실제로 뭔가 여러분에게 보이기 전에 이제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거친다고 했어요. 그 렌더링하는 과정에서 얘가 좀 안 좋은 스크립트를 포함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판별이 돼버리면 렌더링이 안 돼요. 그냥 회색 박스 처리가 돼버려가지고 사용자한테 보이지도 않게 그렇게 블랙박스 처리가 돼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어떤 불법적인 스크립트가 숨어있는 요소들을 마주하게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네, 크롬 굉장한 녀석입니다. 브라우저를 어떤 걸 고르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그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 브라우저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크롬이 물론 사용하기 편하기는 한데 이런 이제 보안적인 측면에서는 꽤 신경을 되게 많이 쓴 그런 브라우저라서 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요런 경고창이 있어요. 다음 사이트에 머레어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런 홈페이지, 그러니까 빨간색 경고창은 잘 안 떠요. 보통은 그런 이제 사이트에 뭔가 악성 코드를 삽입하겠다, 아니면 악성 코드가 자동으로 다운로드 되는 그런 스크립트를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런 배너나 아니면은 뭐 하단에 그냥 뭔가 이미지 같은 거 넣어놓고 그 이미지에다 바이러스 넣어놓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그 홈페이지 내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용해서 얘를 좀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이제 스크립팅을 하거든요. 근데 그 홈페이지 자체는 멀쩡할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아까 보여줬던 예시에서도 사실 이제 무슨 홈페이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홈페이지 자체의 기능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삽입되는 배너에 그 크립토 제킹하는 웜이 이제 붙어 있는 그런 형태로 나왔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배너 위치에 있는 어떤 이제 이미지나 이런 요소들을 싹 빼버리고 크롬 측에서 그냥 회색 박스로 처리를 해버려요. 가끔씩 광고 로딩 안 되고 회색 박스 처리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보안 정책에 의해서 그 렌더링 되는 게 리젝된 거거든요. 취소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다음 사이트에 뭐레어가 있습니다 하고서 빨간 누가 봐도 이 중화값이 넘치는 이런 경고창이 이렇게 딱 떴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이 사이트에서 아예 그냥 대놓고 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머레어가 다운로드 받아지게 된다던가 아니면은 뭐 리디렉션 하는 그 방향이 뭐 자동으로 이제 머레어를 다운로드 하는 쪽으로 흘러간다던가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홈페이지 뷰들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경고가 뜨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이코리아라고 돼 있죠. 사실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항상 100% 이거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이제 신뢰도가 100%라고는 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지금 이 하이코리아라는 사이트 자체가 법무부에서 외국인 출입국 정책본부가 뭐 운영하는 외국인 대상 온라인 민원 사이트. 그러니까 비자 발급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조금 문의를 하는 그런 형태의 홈페이지거든요. 근데 요거를 작성 코드가 있는 홈페이지다. 들어가시겠습니까? 하면서 보안 오류를 띄우는 그런 상황이에요. 물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홈페이지들이 운영되고 있는 그런 구조상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게 다 액티브X 때문이에요. 액티브X. 여러분은 이 액티브X를 잘 모를 거예요. 요즘에는 어떤 사이트 들어갈 때 액티브X 깔아라 이런 것보다는 어떤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뭐 키보드 보안, 마우스 보안 이런 거 관련된 보안 프로그램을 깔고 들어가라 이런 경고가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게임 깔 때 어떤 키보드 이제 보안 뭐 게임 가드 이런 거 막 깔라고 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게 다 액티브X라는 것으로 관리가 됐었어요. 액티브X는 이제 브라우저 환경상에서 어떤 보안적인 측면에서의 보안을 해야 될 때 라던가 아니면은 브라우저의 내의 기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다양한 작업들 뭐 그런 게 있을 때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기 위한 그런 서드 파티를 깔 수 있는 간편한 툴이었어요. 근데 이 액티브X가 그 취약점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낭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뭐 브라우저 보안이고 뭐고 간에 그 액티브X 쓰면 무조건 약간 바이러스를 거기다가 심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액티브X 기반의 프로그램이 많이 사라지게 되고 죄송합니다. 액티브X 기반은 이제 그런 브라우저 서비스가 많이 사라지게 되고 이거는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조금 인터넷 표준 그런 데서 이제 말을 해서 없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사이트들은 이제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게 이제 스트릭트하게 굳어져 가지고 잘 안 바꾸는 경향이 있죠. 아직도 액티브X로 돌아가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옛날에 저 진짜 옛날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초딩 때 그때쯤까지만 해도 액티브X 잘 쓰다가 중학교 넘어갈 때쯤에 액티브X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완전 이제 10년도 더 된 일이잖아요. 그래서 엄청 옛날인데 뭐 그런 시스템을 여전히 계속 사용하고 있는 그런 정보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옛날 시스템을 계속 따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있던 원래 이제 자료들을 이제 그 호환성 맞게 잘 보관할 수 있다.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제 그런 거죠. 이 변화하는 인터넷 세계에서 뭔가 보안적으로 이제 안전하지 않다라고 증명이 되어 있는 그런 툴들을 계속 사용하게 되는 것 이거 되게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아무튼 이제 액티브X라는 것이 이제 요 정보 사이트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이러스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판별을 해버리고 여기에 들어가면 머레어에 걸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가 경고창을 띄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액티브X 자체를
까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샌드박스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오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런 거를 이제 이 사례로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무튼 뭐 멀쩡한 사이트도 머려 있는 사이트라고 판별될 수도 있다. 샌드박스 환경이라 해서 100%는 아니기는 하다. 뭐 그냥 그런 거 알아두세요. 자, 일단 우리가 뭐 바이러스나 웜 이런 이제 악성 코드들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어요. 그리고 샌드박스라는 걸 이용해서 이런 녀석들을 이제 브라우저 레벨에서 아니면은 어떤 시스템 레벨에서 좀 차단을 할 수가 있고 보안 시뮬레이션에도 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알아봤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얘기를 좀 해봅시다. 백신은 악성 코드를 어떻게 잡아낼까? 이것도 사실 챌린지죠. 시그니처 기반 탐지, 휴리스틱 기반 탐지, 행동 기반 탐지라는 세 가지 분류로 이런 탐지 기법들을 나누고는 합니다. 시그니처 기반 탐지라는 말을 좀 알아보기 전에 시그니처가 무엇인지 좀 알아볼게요. 일단 시그니처라고 하는 말이 조금 낯설죠. 뭐 걸그룹 시그니처 그런 거 아니면은 들어본 적 딱히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시그니처가 한국말로 따지면 사인이에요, 사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표식 같은 거죠. 그런 거라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시그니처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이다 이렇게 개념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시그니처를 만드는 어떤 발행 기관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상황 어떤 백신에서 악성 코드의 시그니처를 만든다고 할 때 그 백신에 포함되어 있는 보안 정책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이제 그런 구성을 가지게 돼요. 대표적인 게 4개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이너리 패턴이에요. 특정 코드 조각 또는 명령어 시퀀스라고 해가지고 어떤 이제 프로그램 코드에서 좀 독특한 행동 그러니까 그 함수 패턴을 보이는 좀 그런 거를 좀 잡아가지고 거기를 똑 떼요. 떼서 그거를 이제 어셈블리 형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어셈블리 형태로 해석을 해서 바이너리 코드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어떤 시그니처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해시값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좀 암호학적인 그런 요소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악성 코드 파일에 그냥 그 바이너리 코드를 그냥 그대로 떼서 바이너리 패턴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해시 값을 조금 적용을 시킴으로써 고유한 해시를 만들어서 그걸 시그니처로 사용하는 식으로 뭔가 이제 MD5처럼 좀 해시 연산을 해주는 그런 기법을 써가지고 시그니처를 만들어내는 기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다음에 특정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악성 코드에 포함된 고유한 텍스트나 함수 이름이라고 돼 있는데 꼭 개발하는 사람들은 자기 흔적을 좀 남기고 싶어 해요. 닉네임 같은 걸 이제 적는 거죠. 모리스 웜에는 막 모리스 이런 거라던가 아니면 제가 제 코드에다가 이소희 만듦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고유한 텍스트라고 하면 주로 자신의 이름, 닉네임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그런 거나 어떤 이제 해커가 막 악성 코드를 만들기로 유명한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자주 쓰는 함수 이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함수 네이밍 가지고서 특정 문자열 형태의 시그니처다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음악에도 항상 있죠, 그거? JYP?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악 시작하기 전에 막 Brave Sound, JYP 하는 거 이제 그게 이제 좀 이런 특정 문자열 시그니처예요. 그 다음에 행동 패턴인데 특정 함수 호출이나 API 호출 순서 뭐라 해야 될까? 좀 특히 이제 파일이나 아니면 디바이스를 해킹하는 경우에 좀 특정한 함수 패턴을 좀 보인다고 해야 되나? 어떤 실행할 때 좀 정해져 있는 실행 순서가 있어요. 일단 손을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금 뭔가 특정한 행동 패턴을 보이는 그런 호출 순서를 보이는 게 있어요. 우리가 팔을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히 움직여 이게 아니라 관절에 신호를 보내고 그 관절이 뭔가 살아나면은 여기 있는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움직인다. 예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뭔가 정해져 있는 행동 패턴이 존재를 하고 이제 그런 순서대로 이런 동작하는 이제 패턴이 계속해서 좀 악성 코드를 발현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패턴이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면은 그걸 시그니처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파일의 바이너리 데이터, 코드의 특정 문자열, 함수 호출 순서, 그냥 다양한 속성들을 기준으로 시그니처라는 걸 만들어서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그니처를 기반으로 탐지를 하게 되는데 알려진 악성 코드의 특성 이거를 이제 시그니처화를 해요. 어떤 유명한 해커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 그 사람의 조금 자주 쓰는 함수 이름이라던가 변수 이름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너무 특별한 바이러스다 싶으면 그거 자체를 이제 해시화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특성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놔요.
어떤 뭐 바이러스의 유전자 정보를 저장해 놓는 거랑 비슷하죠. 그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컴퓨터 파일 검사할 때 이걸 활용해서 이 파일 안에 이거랑 해당하는 이 시그니처에 해당하는 악성 코드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는 해요. 이게 시그니처 기반 탐지고요. 이게 단점이 있는데 새로운 유형의 악성 코드는 탐지하기가 힘들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게 제로데이 공격에 취약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로데이라는 말은 당일이라는 뜻이에요. 당일. 이 제로데이 공격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지금 이 시그니처 기반 탐지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 시그니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악성 코드가 발생을 했어요. 그 당시에는 시그니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게 너무 유해하고 이게 지금 퍼지고 있다라는 정보가 이제 퍼지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보완하시는 분들께서 그 특성을 가지고서 알려지게 된 거죠. 이제 그 특성을 가지고서 시그니처를 이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시그니처 기반 탐지가 가능하게 되거든요. 근데 정작 이제 그 시그니처가 발행되기 이전에는 시그니처 기반 탐지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런 상황을 우리가 제로데이라고 해요. 취약점이 뭐 발견됐든 아무튼 뭐 이게 퍼지기 시작했든 이게 분명히 바이러스가 어딘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대안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 그걸 제로데이 상태라고 하거든요. 당일 상태. 그래가지고 이런 유형의 악성 코드는 탐지하기가 힘들다. 이제 그런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휴리스틱 기반 탐지인데요. 코드 패턴 보고 느낌상 싶은 것들을 악성 코드로 분류한다. 진짜 뭔 개소리냐라고 할 수 있는데 휴리스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싶은 것이라고 이제 그냥 생각을 해도 돼요. 경험적으로 이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분명히 시그니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데 뭔가 느낌상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면은 악성 코드였는데 뭐 예를 들면 USB가 꽂히면 그거를 감지를 하는 동작을 보인다? 이러면은 보통 그 다음에 뭐 그 USB에 있는 내용을 복사하거나 아니 USB에 있는 뭐 파일을 파괴하거나 이런 식으로 그 플로우가 되게 자연스럽게 흘러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이거는 뭔가 악성 코드가 될 여지가 되게 다분한 녀석이다. 그렇게 분류해버리는 이제 그런 기법을 우리가 휴리스틱 기반 탐지라고 해요. 당연히 헛발짚을 수 있겠죠. 그냥 좀만 의심스러워도 다 악성 코드로 분류하기 때문에 좀 짜증날 수도 있어요. 행동 기반 탐지라는 게 있어요. 행동 기반 탐지는 실행 과정에서 프로그램이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것 같다 싶은 것들을 감지합니다. 휴리스틱 기반 탐지랑 비슷해요. 근데 지금 휴리스틱 기반 탐지는 코드 패턴을 보고서 악성 코드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냥 나와 있는 소스 코드를 보고서 뭔가 지금 이 코드의 흐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실행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런 게 발각되는 순간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행동 기반 탐지는 실제로 그 다이나믹한 환경, 그러니까 동작 환경, 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환경상에서 뭔가 이 함수가 이상한 대로 좀 점프하는 것 같다. 그 메모리의 이상한 부분을 좀 건드리는 것 같다. 그런 게 감지가 됐을 때, 이거는 진짜로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좀 탐지를 하는 게 행동 기반 탐지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휴리스틱 기반 탐지보다는 좀 더 근거가 있죠. 실제로 이제 위험한 메모리에 접근을 하려고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허락하지 않은 그런 디바이스 접근하려고 한다던가 이런 일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 행동 기반 탐지는 조금 그나마 근거가 있는 녀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행동 기반 탐지는 우리 실시간 검사하는 거 있죠. 그 뭐 백신에서 그거랑 좀 관련돼 있는 건데요. 그래도 얘는 헛발 짚을 수 있기는 합니다. 저도 자주 짚혀요. 분명히 그냥 여러분 그 수업재료 만들려고 들어간 사이트에서 뭐 물론 진짜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 어쨌든 그 뭔가 스크립트가 실행이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좀 헛발 짚히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런 거랑 이제 렉 걸림, 사실 이게 되게 문제가 있어요. 사실 좋은 백신 프로그램 많은데 제가 V3를 사용하라고 한 이유는 V3 같은 게 되게 가볍습니다. 컴퓨터에 리소스를 이제 최소한 사용을 하면서 어느 정도 준수한 수준의 보안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라고 권장을 한 거거든요. 물론 돈 많이 주면 렉도 안 걸리고 좋은 보안 엔진 그런 거 쓸 수 있어요. 근데 뭐 부담이 될 만큼 비쌉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그냥 타협해서 뭐 어쨌든 난 돈 주고도 살 의향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타협을 해가지고 요거를 좀 구매를 할 텐데 렉 걸립니다. 네. 좀 보안 기능을 강화한 건 많은데 약간 중간강대 백신들은 렉이 너무 많이 걸려요. 컴퓨터 리소스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그냥 V3 쓰세요. 아무튼 이런 특징들이 있단 근데 뭐 휴리스틱이고 뭐 저기 행동 기반이고 이게 좀 단점이 있으니까 시그니처 기반 탐지를 하자 뭐 이렇게 뭐 결론이 난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또 되게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제로데이 공격 말고도 코드를 좀만 변형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코드 이용한 해시나 이런 게 다 다르게 나오기도 하고 기존에 쓰던 사람이 그러니까 기존에 그걸 해킹 툴을 쓰는 사람이 그냥 함수 이름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진짜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시그니처 기반 탐지가 좀 무력한 편에 속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코딩할 때 어떻게 하죠? 물론 여러분은 되게 뭔가 뭐 진지하게 어떤 커다란 규모의 프로그램을 짜보고자 시도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비기너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여기 난 나만의 코드를 짜겠어 하고서 그냥 레퍼런스 같은 거 절대 안 읽고 뭔가 야수의 심장으로 코드를 좀 짜죠. 근데 이제 좀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카피 페이스트 하는 게 좀 익숙해져요. 기토부에서. 참고로 이 친구가 기토부 캐릭터입니다. 처리 찾으셨나요? 기터브에서 그냥 막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게 돼요. 이게 진짜 기터브에 검색해보면은 바이러스들 같은 거 코드가 그냥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엄청 유명한 랜섬웨어, 워너크라이 같은 것도 다 코드가 있거든요. 제가 그냥 들은 건데 올해 어떤 고등학교에서 누가 랜섬웨어 코드 기터브에서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학생 컴퓨터로 실행을 해가지고 선생님이 크게 곤혹을 느끼셨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저도 사실 랜섬웨어 해보고 싶었는데 그것 때문에 못했습니다. 일단 어쨌든 기터브에 들어가서 바이러스를 네, 일단 이제 기터브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 오른쪽에 여기 여기 서치 버튼 있어요. 뭐 내가 만들어 보고 싶은 그런 바이러스 아니면 뭐 랜섬웨어 한번 쳐보자. 랜섬웨어 이런 거 그냥 검색하면 막 쭈루루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어, 오픈 소스 이름도 멋있게 지어놨습니다. 허니팟 뭐 여기 거나크라이 저거 워너크라이 그 짭이죠. 어, 여기 친절하게 Don't run them on your device. 이거에서 열지 마세요. 뭐 이런 것도 적혀져 있고요. 별게 다 있습니다. 네. 어, 랜섬웨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웜도 있을 거예요. 웜 한번 쳐볼까? 웜. 매직 웜홀? 뭐야 이거는? 오, 뭔지 모르겠는데 멋있어 보이네요 이거. 웜홀이라는 툴이 있나 봐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웜 검색한 건데. 이터널락스라고 이것도 좀 많이 쓰는 웜? 그러니까 좀 유명한 웜인데 이것도 소스가 다 올라와 있네요. 네, 결국에는 다 이렇게 깃허브에 치면은 코드가 나옵니다. 음, 바이러스. 아, 이 중압감이 장난 아닌데? 그냥 이거? 이거 스타도 4.6K네요. 눌러봐. 음, 무섭습니다. 또 되게 웃긴 게 뭐냐면은 어떤 백신 회사에서 자기들 백신을 좀 팔아먹으려고 아니 마케팅 수단으로 쓰려고 자기들이 분명히 알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 그러니까 자기들이 뭐 자체 개발한 바이러스를 일부러 퍼뜨리기도 해요. 뭐 음모론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정확히 어디 백신사가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퍼뜨려 놓고서 이거 저희가 제일 먼저 찾았습니다. 제일 먼저 지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뭐 생각보다 이제 시그니처 기반 탐지가 통할 수 있다 이거죠. 그 보안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그런 프로그램에는 그 개발사의 테크닉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다른 이제 그 보안 회사에 의해서 까발려지기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시그니처 기반 탐지를 하는 것이 완전히 뭐 무력화되는 건 아니다. 그런다고 해서 완전히 무력한 건 아니다. 완전 바보 같은 건 아니다. 왜냐? 이것도 사회공학적 공격이랑 맥이 비슷한데 그냥 어차피 사람들은 코드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바이러스를 만들기 때문에 잘 알려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영어로 웰노운이거든요. 웰노운 바이러스들에 대한 특성을 시그니처화해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을 해놓으면 웬만한 바이러스들은 이제 막을 수가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